자, 공업 입지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자, 베버라는 학자는요,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 가장 좋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장소니까 그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최소 비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를 얘기하겠죠. 따라서 베버는 어떻게 주장했다? 공장은 물건의 생산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제일 좋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장이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소로서 수송비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송비. 자, 수송비가 많이 나오는 입지가 좋을까요? 수송비가 적게 나오는 입지가 좋을까요? 당연히 수송비가 최소로 조금만 나오는 입지가 가장 좋은 입지겠죠. 따라서 자, 공장은 여러 가지 생산 비용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그 비용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을 제일 중시했다? 바로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 이 얘기예요. 수송비를 최소로 아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송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입지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수송비는 아꼈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비용 항목 중에서 어떤 비용 항목을 중시했냐면 바로 노동력을 중시했습니다. 노동력의 대가인 노동비, 다른 말로 인건비, 노동비 역시 아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공장은 생산비를 아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되는데 그 비용 항목 중에서 생산비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수송비다라고 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비용 항목은 노동비다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수송비를 아낄 수 있고 and 노동비도 아낄 수 있는 곳, 즉 노동력이 충분히 풍부하게 존재해서 저렴한 인건비로도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입지하면 좋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베버가 얘기한 세 번째 입지 요건이 있는데 바로 직접 이익입니다. 자,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연관 산업들이 연관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어서 같은 곳에 모여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시너지 효과를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뭔가 같이 있어서 유사한 공장들 또는 연관 되는 공장들이 같이 모여 있음으로 인한 이러한 직접 이익은 극대화돼야 될까요? 최소화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익은 극대화돼야겠죠. 따라서 이 직접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면 좋다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베버는 첫 번째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수송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곳. 두 번째 노동비도 아낄 수 있는 곳. 세 번째는요. 직접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한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시했다? 바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 자, 옛날에는 자동차나 열차나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송비를 굉장히 중시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요. 원료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러한 원료와 제품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부피가 크면 클수록 수송비가 많이 나오겠죠. 따라서 자, 무게에 비례한다. 요건 쉽게 이해하시죠?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운송해야 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거리가 2배면 당연히 수송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날라야 하는 원료와 제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송비 증가하고 and 그 운송 거리가 길면 길수록 멀면 멀수록 역시 또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송비는 뭐와 뭐에 비례한다?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거리.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 논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와 이러한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원료 산지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원료 산지는요. X라는 원료 산지가 있고 Y라고 하는 원료 산지가 있고 자, 이 두 군데에서 원료를 수송해 와서 Z라고 하는 시장, 여기는 시장입니다. 물건을 파는 시장이죠. 자, 두 군데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제품을 Z라고 하는 시장까지 운송해서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공장이 만약에 여기에 입지했다고 합시다. 자, 팩토리라고 해서
팩토리니까 F를 해야겠네요. 자, 여기를 F라고 할게요. 자, 공장 팩토리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리를 A라고 하고, 이 거리를 B라고 하고, 이 거리를 C라고 한다면, 자, X 원료 산지에서 실어와야 하는 원료의 무게를 X라고 한다면, 자, 무게 X인 원료를 거리 A만큼 운송을 할 때, 그때 수송비를 AX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게 곱하기 거리로서 수송비를 단순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원료 산지에서 무게가 Y인 원료를 B만큼의 거리를 수송해야 된다면 그때 수송비는요, BY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제품의 무게를 Z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무게를 Z라고 하고 이 Z의 무게를 C 거리만큼 시장에 갖다 옮겨서 팔아야 되니까 자, 제품을 시장까지 옮기는 수송비는요, C 플러스 C 곱하기 Z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이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앞에 두 개는 원료의 수송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뒤에 CZ는요, 제품의 수송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치면 그게 뭐가 되죠? 바로 총수송비가 됩니다. 자, 이 총수송비. 자, 근데 배번은 뭐라고 했죠? 이 총수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아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장의 위치가 요 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점에 입지한다고 하면 수송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때는 이러한 거리, 이러한 거리, 이러한 거리. 자, 요렇게 수송비, 요렇게 수송비, 그리고 요렇게 수송비를 구해서 수송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공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입지한다면 이러한 원료 수송비, 이러한 원료 수송비, 그다음에 이러한 제품 수송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송비가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또 이 경우, 이 경우,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경우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총 수송비의 크기, 요 크기가 가장 조금 나오는, 가장 적게 나오는 지점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점이 여기 F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F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각각의 공장 위치마다 나름대로의 총 수송비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공장이 여기에 입지한다면, 자, 이만큼 여기서 원료 실어오는 원료 수송비, 이만큼 실어오는 원료 수송비,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장까지 나르는 제품 수송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총 수송비가 나올 텐데 이 총 수송비가 가장 적게 나오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최소 수송비 지점에 입지하면 그 공장은 저기 첫 번째, 배버가 중시한 저 첫 번째 항목인 수송비를 가장 크게 아낄 수 있다 없다? 가장 크게 아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공장은 일단 우선적으로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수송비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지점을 기준해서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 자, 이 근처에 요 근처에 여기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노동비를 더 아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조금만 멀어진다면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 점이 딱 최소 수송비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만 공장 위치가 바뀌는 순간 수송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점에서 여기 이 점으로 공장 위치를 옮겼을 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공장 위치를 옮겼을 때, 자, 수송비는 증가하겠죠? 수송비는 플러스 10만큼 증가하는데 여기가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동비를 마이너스 20만큼 아낄 수 있다면 여기에서 1로 이동하면 수송비는 10만큼 증가하지만 노동비가 20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총 생산비는 결국 10만큼 감소할까요? 10만큼 감소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공장 입지를 옮겨야 될까요? 옮기면 안 될까요? 옮겨야죠. 총 생산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수송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최소 수송비 지점에 입지해야겠지만, 자, 이 점에 입지한 것보다 조금 옆으로 공장을 옮겼을 때 수송비는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면 여기가 최소니까.
그럼 여기는 최소는 아니니까 수송비는 약간 증가하지만 대신 여기가 노동비를 더 크게 아낄 수 있다면 총 생산비가 오히려 10만큼 감소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로 공장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공장 입지를 또 옮겼을 때, 자, 수송비나 노동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직접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 역시 그때도 역시 여기에서 여기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저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의 공장 입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뭐부터 고려해요? 먼저 수송비부터 고려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노동비 고려하고 다음 세 번째 직접이익 고려해요. 아시겠죠? 자, 방금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냐면 바로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최소 비용 지점,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조금만 다른 데로 옮기면 수송비는 증가한다, 안 한다? 증가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소 지점이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은 당연히 얘보다 수송비가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옮겼을 때 수송비가 10만큼 증가하고 여기에서 1로 옮겨도 수송비가 10만큼 증가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도 수송비가 10만큼 똑같이 증가한다고 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이 아니라 이 점, 이 점, 이 점. 자, 어느 점으로 옮겨도 여기 어느 점으로 옮겨도 모두 다 수송비는 10만큼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들을 묶었을 때 이렇게 동그란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동그란 원 선상에 있는 모든 지점들은 다 무엇을 의미한다? 전부 다 수송비가 플러스 10만큼 증가하는 지점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동그란 빨간색 원을 등비용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멘토링 나와 있죠. 자, 등비용선이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추가적인 수송비, 즉 수송비의 증가분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자, 이 동그란 빨간색 원상에 있는 모든 지점들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입지가 벗어났을 경우에 수송비가 똑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는 지점들의 모임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요 점으로 옮겨도 역시 수송비는 10만큼 증가하고 이 점으로 옮겨도 똑같이 수송비는 10만큼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로 공장을 옮겼을 때 수송비가 20만큼 증가한다고 하고 자, 1로 옮겨도 20만큼 증가한다고 하고 여기 이런 곳으로 옮겨도 다 똑같이 수송비가 20만큼 증가한다면 자, 이러한 지점들을 묶어서 이러한 또 파란색 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은 무엇을 의미한다? 수송비가 20만큼씩 증가하는 지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도출된 빨간색 원, 파란색 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많겠죠? 수송비가 25만큼 증가한 점들의 모임, 수송비가 30만큼 증가한 점들의 모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러한 선들을 등비용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개념을 깊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버의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시고요. 교과서 나머지 텍스트 마저 보겠습니다. 자, 직접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모여서 원료 및 상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설비를 공동 이용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이익을 하는데 이러한 직접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버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한 거예요. 근데 레쉬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에 의해서만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냐, 그 물건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냐에 의해서 오히려 더 기업의 성과가 결정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베버는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가장 싸게 만들 수만 있으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본 건데 레쉬는 정반대인 거죠. 싸게만 만들면 뭐하냐? 그 물건이 팔려야지. 그 물건이 팔려야 돈을 버는 거지 싸게만 만든다고 해서 꼭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따라서 공장이 입지할 때는 물건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쉬는 자,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면 이윤 극대화를 깨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시장 확대 가능성, 물건을 팔기에 유리한 곳에 시장 수요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정도 아이디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이상 깊게 나오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공업지의 입지 선정 보겠습니다. 원료 지향형 산업이 있는데 이거는 원료 산지에 가까이 입지하는 게 유리한 산업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산출 제품의 중량이나 부피가 투입 원료보다 작은 산업. 무슨 얘기죠? 이만큼 원료를 투입해요. 원료를 이만큼 투입해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면 제품은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는 원료는 많고 무겁죠. 부피도 크고 무겁죠. 하지만 제품은 부피가 작고 가볍죠. 따라서 수송비가 이 원료를 옮기는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원료 가까이에 공장이 입지하면 좋은 산업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시장 지향형 산업은 자, 원료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공 거치면 제품의 부피나 제품의 무게가 커지는 산업을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원료보다 제품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콜라. 자, 콜라는 어떻게 만들까요? 콜라는요,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콜라 그 액기스, 농축액이 옵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콜라 농축액이 와요. 이 농축액은 뭐 10배, 100배 콜라가 농축되어 있는 아주 진한, 아주 그냥 한 방울만 넣어도 아니면 진한 콜라 액이에요. 찐득찐득한 콜라 액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섞어서 콜라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어때요? 외국에서 가져온 콜라 원액은 부피가 작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 100배를, 뭐 10배, 100배를 희석해서 콜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콜라 원액, 액기스액이 무거워요? 콜라가 무거워요? 콜라가 무겁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라 시장, 이 수요지 가까이에 콜라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 산업은 원료 산지보다는 제품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제품의 부피도 크고 무거우니까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산업입니다. 또 그리고 완제품의 부패가 심해요. 자, 물건을 만들면 이 완제품이 금방 상합니다. 금방 상하거나 금방 망가지면요, 가급적 빨리 팔기 위해서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반대로 자,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경우에는 원료 산지 가까이에 입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바로 참치 캔 같은 거. 참치 캔 공장은요, 배가 들어오는 곳에 바로 참치 공장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원료 산지 가까이에 제품이 공장이 입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유 입지형은요, 수송비나 노동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업은 수송비나 노동비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공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입지해도 되는 산업입니다. 꼭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중간 지향형 산업인데 이건 뭐냐면 원료를 실어 오다가 중간에 수송수단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수송수단을 바꾸는 지점을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적을 하거나 적환을 할 때 그 지점에서 수송비가 급격히 증가할 때 우리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 이적 지점이나 적한 지점에 그냥 공장을 내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운송수단을 옮기는 일을 그냥 없게 하게.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반도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쪽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포항, 울산 쪽에서 자, 원유를 수입해 왔다고 합시다. 자, 원유를 수입해 오면 원유는 배로 들어오겠죠? 그죠? 배로 들어옵니다. 자, 배로 들어오는 원유를 이렇게 그 유조차, 그죠? 그 뭐죠? 탱크로리라는 차에 이게 실어서 이렇게 정유 공장으로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배에 실려왔던 원유를 탱크로리로 옮겨 싣고 보내는데 여기 적환 지점, 여기가 바로 적환 지점이죠. 이 적환을 할 때 수송비가 만약에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원유를 가공하는 공장이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적환 지점, 항구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접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 산업들이 모여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거주, 같이 입주함으로써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는 경우를 지적 지향형 산업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벤처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는데 하나의 커다란 건물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벤처 신생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여러 개,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시설도 같이 이용하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지향형 산업. 자, 의류나 신발과 같이 사람 손,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 인건비를 싸게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론 설명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지죠. 자주 구매할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아집니다. 편의점 떠올리시면 됩니다. 2번, 대부분의 상권 분석에 사용되며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는 상권 확정 방법은 뭐냐?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바로 중첩, 시장 침투법입니다. 자, 3번,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떠올리시면 돼요. 지역 독점력이 강하다. 바로 공간 독점법입니다. 자, 4번입니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이거 틀린 표현이죠. 이 이론은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동일한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갖는다. 요거 틀렸죠. 서로 다른 크기를 갖습니다. 그죠? 중심지에 따라서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요. 3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저차 중심지에 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이니까 그 수가 적고 서로 멀리 분포하게 되겠죠. 이 이론의 한계점. 자, 이것은 집적 이익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양립성.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허프의 확률 모형의 과연 설명으로 답하시오.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한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점포의 면적이니까 뭐가 안 나왔죠? 거리, 점포와의 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사람들은 멀리 가기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더욱더 가기 싫어지겠죠? 교통이 나쁘면 나쁠수록 멀리 가기 싫어지니까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동업종의 점포는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해야 된다. 자, 어디에 입지하든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해야 되니까 집재성 점포가 됩니다. 자, 2번,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세탁소가 대표적인 사례죠. 산재성 점포가 됩니다. 자, 3번, 중심 업무지구, 도심, 중심지에 입지해야 하는 유형은 집심성, 가운데니까 집심성 점포가 여기 세 번째 해당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른 다음 물음 답하시오. 자, 근처 가게에서 사는 상품으로서 일상생활 필수품 뭐죠?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는 상품이래요. 그리고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또 비싸대요. 또 광고를 한 브랜드 제품이 많대요. 이거 뭐죠? 바로 전문품입니다. 자, 3번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서로 비교해서 선택한다. 뭐죠? 선매품, 선택을 하니까 선매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다음 물음 답하시오. 자, 배버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고 봤다. 첫 번째 뭘 강조했죠? 수송비, 두 번째 노동비, 세 번째 집적이익, 요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요 두 가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집적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수송비는 무엇과 무엇에 비례한다? 첫 번째, 제품과 원료의 무게, 제품과 원료의 무게하고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자,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뭐라고 하는가? 등비용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비용선.
자, 4번 땡땡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 집적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고 봤죠. 다음 10번입니다. 공업지의 입지 선정 답하시오. 1번 산출 제품의 중량이나 부피가 투입 원료보다 크대요. 자, 제품이 더 무겁대요. 원료보다. 그러면요. 시장 가까이에 입지해야겠죠. 시장 지향형. 자, 2번 원료의 수송수단을 바꿔서 즉 적환을 할 때 수송비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요. 중간 지향형. 여기 적환 지점에 입지해야겠죠. 자, 3번 의류나 신발과 같이 노동 집약적이어서 사람을 많이 써야 하는 산업은요. 노동 지향형,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입지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에 가발이나 신발, 의류 업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많이 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산출 제품의 중량이나 부피가 투입 원료보다 작다. 즉 투입 원료가 더 무겁다 이 얘기죠. 그러면요. 원료 산지 가까이에 입지해야 되니까 원료 지향형입니다. 자,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의 산업은요. 직접 지향형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장 제3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